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고 또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어갔죠.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재현됐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올해 안에 3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강도 높은 긴축 발언 때문에 시장이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주식시장 상황 진단 좀 해보고 투자 조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침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때문에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 편을 안 들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는 모호한 상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저런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또 살펴보지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요즘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진단 KB증권 신동준 WM솔루션 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가가 요즘 왜 이렇게 내리는 거야?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고 받으실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뭐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각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강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결국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예. 그러면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는가? 예.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풀었던 연준의 잔고를 좀 줄이는,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오지 않겠는가? 뭐 이 예. 부분에 대한 걱정이죠. 그래서 주가가 코스피만 해도 벌써 20%가 넘게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미국의 S&P 500은 아직은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네. 하락폭이 좀 작습니다. 이 한국 시장이 낙폭이 훨씬 더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네. 예. 뉴스들이 좀 있었고 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118조 원 시가총액 2등이니까요. 네.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5.4% 시총 비중으로 네.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식을 담기 위해서는 이제 벤치마크에는 오늘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어떤 펀드나 ETF가 그렇죠. 있으면 네네. 그 코스피 지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골고루 LG 담아야 에너지 되고. 솔루션을 5.5% 정도는 담아야 된다는 얘기고 음. 그러려면 그 전에 네. 나머지 대형주들을 좀 매도를 해서 비중은 다른 것들은 줄지 않겠습니까? 예. 매도를 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채워야 되는. 오늘부터는 사서 담아야 되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왜 주가가 내리죠? 오늘부터 담아야 되는데. 파는 쪽이 있고 사는 쪽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많이 기관들은 아마 산 것 같고요. 개인들은 네. 많이 팔았지만 네, 오늘도 아마 같은 패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또 미리 내린 것도 있다. 네, 뭐 한국이 조금 더 과도하게 하락한 면도 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냥 경기가 좋아서 뭐 이 정도면 당연히 금리도 올리고 해야지 하는 거면 이해 못할 바가 아니나 네. 요즘은 이거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 팬데믹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네네. 긴축이 시작돼서 네.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연준이?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난달에 제가 12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10일 날 와서 좀 독특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한 10년 정도의 우리의 성장률과 물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선진국 기준으로 보거나요. 예. 그거랑 올해랑 내년 정도의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성장률과 물가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팬데믹은 영구적인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셨죠 그런 말씀은. 예. 그래서 과거의 균형점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팬데믹 이전에 저성장 저물가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네. 과정을 거칠 텐데 예.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아무래도 줄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동안 많이 풀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균형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줄여 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였으면 이제 다시 돌아왔어라고 생각할 그렇죠. 것인가? 네네. 예. 이제는 다 줄였어. 이 정도면 적정해라는 체력이 있을 텐데 예. 그 체력의 수준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성장률 기준으로는 적어도 1% 이상, 물가 기준으로는 적어도 0.5%포인트 이상 예전보다. 높다. 네. 2011년부터 2019년 평균 네. 대비 한 뭐 150bp 1.5%포인트 정도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예. 이 기조가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초입일 수 있고 그러면 균형점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고 네. 달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겠죠. 예. 그리고 그 잠재 성장률을 지탱해주는 금리, 그게 이제 우리가 중립금리의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 레벨 자체가 기준 자체가 꽤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금 예.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인 1.25까지 이미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팬데믹이 아직 다 회복이 된 게 아닌데 왜 기준금리 1.25까지 왔지? 벌써? 네, 네. 미국도 지금 연준이 팬데믹 이전에 1.75%였고요 기준금리가. 예. 현재 시장이 지난달에는 한 1.75 정도를 반영했었습니다만 이번 달에 보고 있는 고점은 앞으로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에 네. 대한 고점은 한 2% 정도로 조금 올라왔어요. 예. 예, 그러면 팬데믹 이전보다 더 올린다는 거네. 그러면 체력은 바뀌었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못 하시기 때문에 체력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더 높이까지 올린다고 하면 예. 당연히 경제는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사람들의. 체력이 안 좋아진 게 아닙니까? 세계 경제라고 하는 네. 체력이 네. 코로나 이전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진다 하더라도 네. 그동안 일자리 잃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동안 영업 못했던 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일하려고 하면 또 어려울 것이고 네네. 그래서 과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 저물가였는데 네. 코로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과거의 그 저성장 저물가 수준까지 가는 거지 그거보다 어떻게 더 좋아지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 얘기도 제가 그때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냥 가볍게 다시 한번 네. 복습을 해드리면 예. 성장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첫 번째는 재정 적자에 관대해진 사람들.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예. 재정 적자를 내서 푸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후대에다 빚을 떠넘긴다고 굉장한 비난들이 있었고 논란이 네. 많았을 겁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저항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예. 풀어야지라는 예. 생각을 하니까 일단 재정이 많이 쉽게 풀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워낙 많은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축이 많이 쌓였습니다. 네. 네, 그 저축들이 이제 소비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기업들의 투자죠.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대부분 도시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도로를 깔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공항을 짓거나 이런 네. 이슈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자가 계속 줄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로 대부분 전환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 당장 있는 건물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짓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새 건물을 짓거나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건물을 개조할 때는 이제는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예. 뭐 주택 같으면 단열을 좀 더 잘해서 에너지 해야 될 효율을 거고. 올려야 될 것이고 예. 전기차 충전소를 또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니까요. 인프라 투자고 예. 설비 투자고 뭐 네. 이런 것들이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순차적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는 이 투자에 의한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요. 뭐 기후 변화 대응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또 초입이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사람 수가 많고 노동력이 많아야 성장하던 경제에서 이제는 기계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을 이끌어내는 단계로 바뀌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네. 성장률 자체의 전망들이 적어도 한 1% 이상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얘기가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예. 예, 물가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얘기가 네. 이게 일회성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성장이 높아진 요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단계가 아마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 계속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인플레이션이 한 단계 높아지는 원인은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들이 그 기준금리 정책을 하는 프레임 자체가 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으로 지난 한 2, 3년 동안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전에도 네.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서 그렇죠. 걱정이었잖아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예. 그동안 걱정을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좀 음, 참아보자라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었고 네. 그 어떻게 보면 효과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보시는군요. 두 번째는 임금과 복지도 굉장히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정부가 돈 써도 그냥 뭐라고 네네. 안 하는 분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예. 임금과 복지의 경우에는 팬데믹이 사라졌다고 해서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기저효과가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령화예요. 사실 네. 고령화도 물가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생각했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니까. 그리고 또 일을 많이 못하니까. 예, 돈도 못 벌고.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이런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안 하시죠. 일자리를 많이 못 나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택배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못 나오시다 보니 이제는 그 일하는 젊은 층들의 임금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뭐 임금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재화라고 해서 뭐 리쇼어링이라고도 하고요. 많은 공장들이나 필수 인력들, 필수 어떻게 보면 부품들을 네. 국내에다 두고 싶어하는 정부들의 어떻게 보면 선호의 변화가 네. 있었죠.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을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나라에다 만들어놨는데 네. 이 공급망 차질 때문에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공장인데 물건도 예. 못 가져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급한 거는 당장 국내에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그 정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실행하고 있고 예. 국내에서도 이미 우리 일본과의 소재 전쟁을 겪으면서 필수 부품이나 기술들은 국내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비싸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고 하니까 비싸진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무래도 비용도 좀 비싸고 효율도 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나, 물가도 예. 한 단계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본부장님. 이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전 세계 경제가 고민했던 게 네. 돈을 그렇게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네. 저금리를 그렇게 맞는 대로 넣는데도 물가도 안 오르고 이러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되는 이게 고민이었는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또는 코로나를 핑계로 코로나 덕분에 네네. 정부가 돈을 한꺼번에 사람들을 주머니로 찔러 넣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좋아진다면 네. 앞으로도 무슨 불경기 올 때마다 코로나 생겼다고 가정하고 그냥 네. 찔러 넣어주면 네네. 매번 이렇게 살아나기만 한다면 네네. 세상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네. 그래서 질문은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찔러 넣어 줘 볼까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지만 야 그게 잠깐 반짝이고 네. 그러다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였는데 네. 이번에 찔러준 거는 부작용 안 생길까요? 찔러 넣어준 것보다 전 더 큰 것은 예. 찔러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인 거고요. 더 큰 것은 기업들이 그전에도 현금성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맨날 신성장 동력 찾는다고 네. 신수종 사업 찾는다고 근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몰랐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좀 더 신산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네. 그쪽의 흐름들이 민간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출 확대 이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새로운 신규 투자들이 동력이.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체력이 네. 올라간 것이지 사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체력이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시적으로 자금이 예. 풀리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민간의 어떤 투자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훨씬 더 알겠습니다. 크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물가도 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연준이 높이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옛날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빨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달에 한 1.75%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예. 연준이 반영을 했다가 지금은 한 2% 수준이니까 제 생각엔 조금 더 높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네네. 조금 더 높아져야 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은 저는 아직 미국을 좀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일시적으로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하셨다가 현금화를 하셨다가 네. 한 2분기 정도에 혹은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에 다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까 LG에너지솔루션과 다양한 기업 이슈들이 있어서 네. 너무 많이 급락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지금 PBR 한 배가 장부가 대비 가격이 지금 2,630포인트.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오늘 지금 가격이죠. 음. 일단 PER도 10배 정도. 보통 이렇게 긴축에 의한 조정을 받았을 때 보통 저점은 PER 10배 정도라고 보면 네. 그 레벨도 지금 2,6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기서 한국은 더 현금화해서 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의한 거품이 별로 한국에는 없는 것 같다. 거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적정한 수준까지 온 거죠. 그동안 사실 조금 비싼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양쪽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저점이 되게는 온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으로 요약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조금은 미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좀 줄여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네. 적어도 1분기 정도가 지나면 겨울이 지나면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 확산이나 강도가 조금 약해질 것이고요. 예. 또 중국의 올림픽도 끝나서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통제하거나 했던 것들도 좀 줄어들 것이고 예. 먹는 치료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확산이 되면 네. 기저효과가 항상 매년 2분기가 가장 안 좋았다가 작년엔 네. 또 가장 좋았다가 올해는 아마 2분기가 가장 데이터는 안 좋을 거예요. 경제 지표들은.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기 정도 되면 더 경제 지표도 나빠지지 않고 물가는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는. 그럼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서두를 이유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보다는 더 많이 올릴 거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이 안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면 걱정인데 네.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체력이 달라진 건 아닐까에 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게 체력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올리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명목 성장률이 좋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들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예. 금리 레벨이 좀 높아지는 것은 그 체력이 높아져서 높아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저는 큰 걱정은 없는데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네. 체력은 더 나빠진 것 같은데 많이 올릴까 봐 네. 걱정하는 부분이 아직은 다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본부장님 생각이군요. 잘 보고 있다기보다는 연준이 항상 뭐 정부나 중앙은행은 신중하니까요.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을지언정 그거를 대중에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연준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를 걱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우리는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도 맞습니다. 시장은 안 믿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일자리도 많이 잃은 것 같고 뭔가 경제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숫자로 보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 이게 좀 다른 거죠. 경제 지표와. 숫자라는 건 인플레 또는 인플레이션이든 성장률. GDP 성장률이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든 워낙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불안감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실적이 꽤 좋고 최근에 발표되는 작년 실적 보니까 사상 최대인 기업들이 꽤 있더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그렇게 됐던 이유가 우리의 수출 지역인 미국 유럽에서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돈은 생겼는데 여행은 못 가고 바깥에서 못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 주로 샀다. 그러니 특수를 누린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 이제 안 쓰지 않겠습니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그런데 수출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수출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물건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해외 직구도 워낙 많이 늘어났고. 제 말씀은 이제 외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게 뭐 휴대폰, 뭐 TV, 외국의 소비자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작년에도 많이 했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게 그게 어찌 보면 코로나 특수를 코리아가 누린 건데 그 특수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가 좀 해방이 되면 여행도 다닐 것이고 출장도 다닐 것이고 뭐 밖에서 서비스도 구입할 테니까 우리나라 TV,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살 그럴 상황은 아닐 거 아니겠는가. 네네. 그래서 특수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우리나라 네. 증시는 오히려 이제 네네.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걱정은 뭐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그런 인터넷 사업들이라든가 음. 그런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특수를 누리긴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는 공장이 안 돌아갔었기 때문에 아직도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지 않고 재고가 지금 많이 공장이 비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고가. 예, 그러면 이 창고를 채워 넣기 위해서는 또 역시 거기도 아주 기초적인 투자부터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이런 부분 또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라서 네, 최종 소비재뿐만 아니라 뭐 중간재 수출도 뭐 긍정적으로 또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작년 재작년 팬데믹 그런 때 한창 한국이 제일 좋았을 때보다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네, 예, 전체적으로 뭐 한국의 포트폴리오가 굳이 지금은 수출 중심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 네. 포트폴리오가요. 예, 충분히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소프트한 산업들도 꽤 많이 커져서 균형 잡히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약간 더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나 뭐 지표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 한국은 특히 한국 주식은 경제 지표들은 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한국 이제 시장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까 긴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은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다. 좀 더 조정이 있더라도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기업 이슈에 의한 조정이 예, 겹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거꾸로 미국은 조금 더 조정받을 여지가 있으니 네, 미국을 좀 줄였다가 예, 2분기 정도에 물가가 안정되는 걸 보면서 저점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정도 봤을 때는 네.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KB증권의 신동준 WM 솔루션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전쟁 난다는 얘기가 막 들려서요. 네. 유럽에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라는 뉴스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운다고 하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독일을 자꾸 쳐다보면서 네, 네. 너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눈치를 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먼저 이해를 하려면요. 예. 유럽은 그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소비량의 3분의 1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고 네. 이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우크라이나를 지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왜 우크라이나를 지나냐면 우리가 왜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대전 지나듯이 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산이 없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깔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네. 러시아가 근데 이번에 전쟁이 나서 가스관을 잠가 버리면 유럽이 그 가스 공급을 못 받을 거고 유럽 국가들 중에 러시아 가스관을 거의 종착역인 네. 독일이 피해가 제일 클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 독일 괜찮겠니? 라는 시각으로 독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유럽은 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사오는데 독일만 따로 보면 가스의 절반 이상을 예. 러시아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독일은 사실 너무 빠르다 못해 부지런한 결정을 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석탄 발전소 폐쇄했고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셧다운 해버린 상황이라서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이 제일 러시아의 가스 잠금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 네. 근데 이제 잠글까 안 잠글까 생각해 보면 가끔 잠근 적은 있대요. 예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네, 네. 자주는 아니고 왜냐하면 러시아도 가스관 잠그면 가스를 못 팔고 네. 가스 못 팔면 러시아도 아주 골치 아파지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약 가스를 못 팔게 되면 그쪽 피해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아무리 국가 간의 사이가 나빠도 사실 가스관을 잠그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네. 냉전 시대 때도 당시 그 소련이죠. 가스 수출을 중단한 적이 없었고요. 예. 다만 이 2009년에 우크라이나와 가스를 놓고 좀 치열하게 다툴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가스관만 끊었었어요. 예.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모든 가스관을 다 잠그면 하루에 약 2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게 하루만 잠근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잠근다 이렇게 보면 예. 약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 네, 3개월이니까 1년 매출의 4분의 1만 손해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이 그 겨울에 사가는 가스가 러시아 1년 가스 매출의 절반이라 가지고 주로 겨울에 난방용으로 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이번 겨울에 잠금은 1년 장사 다 망치는 거다 러시아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최신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어제 독일이 러시아에게 만약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로 오는 가스관을 승인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뭐라고 한 거네요 독일이. 네. 예. 근데 이거는 독일도 사실 가스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가스 판매가 필요한데 만약에 가스 거래가 중단되면 둘 중에 러시아가 더 힘들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다 독일 이런 입장에서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아마 전쟁이 시작되면 러시아가 가스를 잠글 거다 유럽에. 네. 그래서 아마 유럽의 이른바 그 서방 동맹국들을 압박할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게 러시아에서 가스를 보내는 가즈프롬이라는 그 국영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가스를 유럽에 끊으면 유럽 고객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비롯해서 앞에 말씀드린 가스를 끊었을 때 러시아가 입을 경제적 타격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멋대로 계약을 위반한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고객사인 유럽과의 이 장기 계약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네. 앞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푸틴이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네. 가스관이 있는데 얼마 전에 다 만들어진 노드스트림 2가 네. 있는데 이것도 이제 독일이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은 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닌데 예.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를 끊더라도 올해 겨울만 끊는 정도라면 유럽은 그 비축된 가스로 겨울을 버틸 수는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유럽 나름대로도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러시아에게 지금 주는 가스값이 예. 두고 보니까 이 국제적으로 러시아가 좀 못된 행동들을 하는데 자금을 대주는 셈이 되니까 네. 러시아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카타르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예. LNG선을 유럽 쪽으로 돌리도록 지금 앞다퉈서 노력 중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 중국과 미국도 유럽으로 향하는 LNG선을 더 늘리고 있어요.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 그쪽이 유럽이 비싸게 사준다는 거죠. 가스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하반기부터 러시아 가스 수입이 줄어들수록 예. LNG 수입이 증가하는 통계를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유럽이 그 LNG 기화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유럽 지역에 그 가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이게 시설적 여유가 된다는 의미로 밖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 밖에도 그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면 네. 기존 수입량의 6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된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예. 그동안 폐쇄했던 그 발전소들을 재가동하려는 다시. 그런 움직임도 있고 네. 그래서 유럽은 그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자 이런 쪽인데 다만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확보해야 할 가스가 많아서 대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독일이 유럽에서 요즘 너무 실리적으로 군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요. 독일은 지금 중국에 자동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이 충돌할 때 중국 편에 서는 경우가 좀 많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로 서방국의 그 전투기가 이동할 때 네. 독일이 하늘을 빌려주지 않아가지고 전투기들이 이렇게 빙 돌아서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그걸 하늘을 내주면 러시아가 지금 그럼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고 네. 바로 전화 올 테니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 무기 수출도 독일은 안 하고 있어요. 예. 주변 유럽 국가들이 독일 너희가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안 도울 수 있냐. 이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할 수 있겠냐. 러시아가 그렇게 무서워?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예. 최근에 군용 헬멧 5,000개를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헬멧이 군용이라고는 붙긴 했는데 무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독일도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요즘 미국 일부 주에서 트럭들이 일반 주택
트럭가 뭐 도로 일반 도로 이쪽으로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다는 뉴스인데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 트럭들이 갑자기 안 다니던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음. 요거 플러스 온라인 쇼핑의 증가까지 겹치면서 나온 예. 현상인데 이 화물이나 온라인 쇼핑몰 배송 물건을 실은 대형 트럭이나 네. 더 큰 그 트레일러들이 좀 빠른 배송을 위해서 고속도로 외에 주택가 주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럭 수도 늘어가지고 일부 주택가 주변에서는 정말 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큰 차 트럭들이 오니까? 둘러싸고 있고 음. 아니면 주차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그 대형 트럭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스팔트가 좀 망가진다든지 예. 인도가 좀 파손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앞마당 이렇게 울타리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예. 그 앞마당 가장자리를 트럭이 음. 통과하면서 땅이 패이고 예.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있다. 네, 왜 골목길로 오면 빠른가요? 트럭이? 가기가? 이게 아무래도 쇼컷을 이용하려는 아. 그 수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 교통체증이 있다 음. 보니까 트럭 수가 네. 이렇게 늘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트럭 숫자 자체가 늘어서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냥 고속도로를 다니고 말면 되는 걸. 네. 이거는 잠깐 이러다 마는 거겠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거라는 게 이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음. 오히려 이제 주택 건설이나 제조업이 회복되면서 더 많은 화물 수요가 생기니까 음. 운송 트럭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 하나. 예.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소매 주문이 증가를 하면 이 제조업체 가동률이 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수요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뭐 새로운 부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주문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트럭 수요로 이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바이든의 그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이 시행돼야 되는데 뭐 도로나 교량 건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운송할 트럭도 증가해야 되니까 네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가 끝난다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주로 쇼핑을 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온라인 쇼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업자들이 네.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의 그 요인이 자신들이 운송 능력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쿠팡이 혼자 운송해서 만들어서 하듯이. 네. 그래서 아마존만 해도 최근에 예. 보면 10만 대의 전기 배달 트럭을 새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트럭을 운전할 기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게요. 여기저기 수요는 많아지는데. 네, 지난해 한 11월쯤에 한 8만 명 부족하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그 트럭 면허 취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원래는 21살 이상으로 한정됐거든요. 그래서 네. 장거리, 그러니까 주와 주를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장거리 그 대형 화물 트럭 운전 면허를 21살에서 예. 18살부터 가능하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트럭 운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그 트럭 면허 강습 학원도 있거든요. 이 주차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크니까. 길다 보니까 예. 우리가 후진할 때 그 뒤에 꼬리는 트럭은 반대로 가거든요. 예, 안 그래서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보면 와. 네. 음.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어린 나이에 운전으로 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정말 대형 사고 날 수 있는데 예. 그런 우려가 나와서 일종의 수습 기간처럼 그 오랜 경험의 운전 기사가 조수석에 동승해서 시험 운전 기간을 거치는 방식 이런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또 앞으로 트럭 늘어날 일이 많군요.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여러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겠네요. 도로도 많이 파일 것이고 뭐 주차 공간도 당연히 부족할 것이고 트럭도 네. 밤에는 어딘가에서 세워놓고 자야 되는데 맞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네, 이게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한 예. 향후 30년간 그 트랙터 트레일러라고 예. 운전석만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있고 뒤에 컨테이너 그때그때 연결해서 싣고 가는 트럭이 예. 있거든요. 예. 그 교통량은
자동차보다 한 3배 정도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보통 그 택배 트럭 같이 네. 붙이고 떼는 거 없이 그냥 완전 체인 예, 일반 예. 화물 트럭 교통량도 자동차보다 한 4배 정도 더 빠르게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운송할 물건의 재고를 쌓아둘 창고도 부족해요. 아, 네.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이 창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창고가 지금 2020년에 한 2.8%가 더 생겼는데 이게 200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5%가 거기서 더 늘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리고 포장 도로 손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 그래서 주마다 뭐 세금을 더 걷어서 네. 손상된 도로 재포장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인프라 비용을 좀 써서 고속도로를 넓히거나 네. 뭐 트럭 전용 차선을 만드는 공사에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리고 연방 정부도 예. 트럭이 그 도로에 끼치는 피해를 인정해서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12%의 판매세, 그리고 또 트럭의 그 무게에 따라서 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고 또 타이어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아니면 또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걷어들이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세금이 올라가면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늘어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트럭 운송이 최대 한 330만 건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하나 해보죠. 네. 커피. 커피. 커피야말로 글로벌 양극화의 상징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 만든 커피를 네, 가난하지 않은 부유한 나라 국민들이 즐기는 뭐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습니다만 유독 커피는 특히 더 네,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 커피를 마시는 나라들이 이제 예전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나라들에서 네, 야, 저 나라도 저렇게 커피 많이 마셔? 국민 소득 많이 늘었나 보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네. 아시아 국가의 커피 소비가 1.5%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유럽은 0.5%, 네. 미국이 한 1.2%라고 봤을 때 아시아가 굉장히 더 높습니다. 네. 네,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하는 국가들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곳이 한 생산량이 한 29%를 차지하는데 이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22%에 그칩니다. 예. 근데 아시아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커피숍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국가에서 커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차를 마시던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네. 근데 이게 아시아 커피 생산국의 중산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커피 소비가 늘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건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이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산층이 뭐 유행이다 하면 어떤 것이든 좀 시도해보려는 성향을 예. 가지고 있어서 네. 커피 문화를 받아들여서 본인들이 즐기게 됐다 그것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도 커피 좀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중국이 사실 정말 차 문화가 아주 강한 곳인데 예. 최근에 커피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국 내 커피 체인점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네. 외국계 체인이 아닌 중국 체인점 운영자는 대부분 국내 현지 원두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요. 실제로 저한테도 한 2년 전쯤에 중국 지인이 국내 토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토종 커피숍 브랜드를 중국에 내고 싶은데 연결해 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굉장히 빨리 퍼질 것 같으니까 네. 뭔가 운영 노하우 정도만 사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 아라비카 원두 재배하는 저 멀리 케냐 사람들도 예. 이전에는 영국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차를 좋아했는데 중산층 늘어나면서 네. 자국 커피 소비량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좀 있었죠. 그렇군요.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